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증시는 좀 가나했는데 역시 또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파란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세계 경제, 세계 증시, 우리 경제, 우리 증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일리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빈살만 얘기부터 해보죠.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랬다가 이제 안 오는 게 확실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 건설 붐이 다시 한번 올 것이다 기대했었고, 그리고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 관련 주들이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빈살만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외교나 이런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베테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카슈크지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까지 해서 우리가 쉽사리 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실제로 개발에 우리가 뭐 여기에 들어가기까지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뭐 좋았다가 어떤 때는 뉴스가요, 어떤 때는 안 좋았다가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궁극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중동에서 사업 경험이 많은 우리나라 쪽으로 일부 뭐 정도의 문제이지 결국엔 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오니까 우리가 찾아가겠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몇 개 기업이 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빈살만 왕세제가 온다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네. 그 중동 건설 쪽으로 이제 놓고 보면은 사실 가장 크게 섹터를 차지했었던 국가는 미국입니다. 네. 근데 이번엔 사실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미국은 사실상 많이 이제 뒤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사실 한국과 중국 정도가 이제 그 중동 시장에서 많이 견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궁극적으로는 우리한테 크게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네. 최소한의 뭐 성의 표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접근을 해서 본다 그러면은 가서 뭐 플러스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전폭적으로 우리를 밀어주거나 그러지는 또 않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가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가서 그 수주를 받고 성사가 되면 그런 수혜주 같은 것들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주들. 예, 뭐 오늘도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사우디와의 관계 재정립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그 사업부를 재고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재중국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하고 똑같이 이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께서 가신다고 하고 뭐 하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사우디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좀 곱지 않은 눈으로 본다.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기반으로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거의 관련된 테마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테마성으로 그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중국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대중국 관계도 그렇고 대사우디 관계도 그렇고 여기에 딱 버티고 있는 미국이 있어서 그렇지.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액수가 말이죠. 빈살만 왕세자가 국가 전략 발표를 하면서 내세운 액수가 218조입니다. 218조.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네. 사우디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하나 두 개 친한 국가만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결국에는 이거를 뭐 좀 역량 있는 건설사들은 나눠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은 이번에도 보셨듯이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네. 듯한 그런 뉴스플로우를 경험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 수주에 있어서 제일 잘하는 건설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뭐 현대건설, 대림 네. 뭐 이런데. 네, 지금 플랜트 쪽으로 강한 쪽이 대림이 아니라 지금 DLENC라고 네. 이제 이름을 바뀌었죠. 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네. 뭐 그런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태양광 풍력 이런 쪽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건설사가 간다고 해서 건설 네. 자체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플랜트에 들어간다는 여기는 네. 건설 기계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전선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기회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따내야 되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워낙에 정치적으로 지금 이슈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의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중간선거 네. 그리고 G20 정상회의 이런 11월의 정책 이벤트가 지나가야지만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어떤 스탠스로 우리가 사우디와의 외교를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국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 참 고민이 깊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카카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카카오 지금 좀 회복이 되나요? 오늘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르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주말 동안에 네. 먹통 사태를 겪고서 처음에는 좀 주가가 많이 빠졌었지만 크게는 네. 반등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뉴스가 나오는 쪽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리고 네. 있어요. 뭐 가령 카카오 쪽에서 핵심 서비스들 관련해서 실제 뭐 이용자가 빠졌다, 네. 이용 시간도 많이 감소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카카오톡의 경우에 과연 이게 우리나라 다른 메신저가 대체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의 상승의 반등의 요인은 그 기능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는 대체제가 소위 대체자들이 강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번에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시장에서는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궁훈 대표 사퇴한다는 거고, SK CNC하고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아직 뭐 결정된 거는 없고요. 네. 일단 상호 어떤 합의에 이르기 전에 먼저 보상의 주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네. 법률 소송까지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안 되면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는 뭐 일단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노이즈는 계속적으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정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이용자들의 어떤 그 습관적, 그다음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네. 이제 좀 일시적인 이탈은 있어도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 그 톡 자체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효용성 같은 거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보면은 뭐 유저들이 그렇게 급격히 줄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회사들에는 비즈니스 상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들 쓰니까 네네. 이걸 그냥 편하게 써왔으니까 이걸 뭐 일시적으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오늘 주가가 조금 떨어진 거 보면 네. 네이버의 다른 앱들이 사람들이 좀 몰리다가 이거 아니고 그냥 내가 편하게 썼던 걸로 그냥 갈래,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뭐 어떻게 봐야 이용자들이 일시적으로 그쪽에 갔다가 왔다고 해서 뭐 주가가 그것 때문에 네. 뭐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 그 네. 자체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고 좀 보는 측면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그 전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워낙에 급락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주가의 측면에서 보면은 최악의 국면에서 되돌림하면서 반등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율적으로 좀 반등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대로 그러면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노이즈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 규제가 더 많이 강화될 가능성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지금 규제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다시 규제의 부분을 건들기 시작을 했을 때 이것을 그 규제의 틀 속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미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느냐,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의 주가의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지 네.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그냥 급락해가지고 수급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오늘 좀 떨어진 것도 네. 카카오가 오늘 좀 오른 것도 네. 뭐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지금 워낙에 떨어졌으니까 예. 거기서 오는 반동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에서 빈살만 관련해서 그리고 카카오 관련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네, 뉴욕 증시 얘기 좀 해볼까요?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 정도 빨간불이 있고 요 며칠 이런데 베어마켓 랠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랠리입니까? 뭐 일단은 오르고 있으니까 예, 랠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최근에 좀 뉴스 플로우를 정리를 해보면 네. CPI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조금 더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증시는 네.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의 뭐 말들이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설득력이 있는 것은 너무 좀 반대쪽 포지션이 크지 않았었냐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좀 되돌림이 있으면서 매수 쪽이 많이 최근에는 있는 것 같다라는 네. 거고요. 심지어는 월가에서 좀 약세론자였던 분들 중에서도 이번에는 베어마켓 랠리가 뭐 얼마간은 올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S&P 500 지수의 20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S&P 500의 200주 이동 평균선이 과거에 보면은 어지간해서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지금 거기를 터치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고 심지어 과거에 이걸 깨고 뭐 내려갔다 아주 깊은 침체에 빠졌던 적들도 몇 번 있기는 한데 네. 그렇게 침체에 갈 때도 뭐 이제 여러 경우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 터치란 이후에는 반등을 주더라라는 게 좀 주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테크니컬한 지표를 봤었을 때에도 조금 베어마켓 랠리가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리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국 쪽 리스크가 작용을 하던데 네. 이런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일단 해소 여부를 떠나가지고 영국의 현 상황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오픈을 시켜버린 결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이게 영국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탈리아를 위시해 가지고 이제 몇몇 국가들 재정적으로 좀 취약한 국가들은 언제든지 이런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시장에 각인시켜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영국이 다시 감세안을 철회하고 이제 되돌린다고 하긴 하지만은 이미 좀 약점을 봐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노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어닝 시즌에 접어들었는데 실적들이 잘 나오겠습니까? 우려가 훨씬 많았죠. 네. 그랬는데 이제 미국 S&P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지역 실적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온 걸 네. 보면서 우려가 기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빅테크들의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거의 대부분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뚜껑 열어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의 실적을 보면서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보는 것보다 이번 실적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번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내년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서 내년을 가늠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빅 이벤트, 이제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일방향으로 한쪽으로 가다가 한쪽 방향성을 잃고 멈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저도 의견을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베어마켓 랠리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을 이제 빼고 말씀 좀 드려보면요. 일단 테크니컬하게 지금 미국이 3차 주봉상 3차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1088포인트를 저점을 찍었거든요. 시장은 여하튼 간에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테크니컬 지표들을 보면서 이쯤 되면 터닝한다라는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자율적인 인식이 부분이 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난 7월에 반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7월에 베어마켓 랠리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주가도 훨씬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이 더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대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7월에도 쇼커버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말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장이 좋을 때도 10월 말 11월 되면은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북클로징하는 이제 정리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동안에 매도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들도 북클로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도 플레이어들의 클로징은
매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매수세들이 이번엔 더 강력하게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번에 기대감 더 키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수급적 차원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말로 가면서 예. 그런 매수세는 예.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 또 하나가 우리가 그 경제나 주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에너지 변수가 또 있는데 네. 에너지는 좀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된 상태라면서요, 지금. 그래서 기업들도 그 부분에서 이익이 좀 있다면서요. 근데 사실 지금 요 정도 가지고서 저희가 뭐 이익에 대해 많이 논하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에너지가 아무래도 안정화가 되면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덜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최근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뭐 오펙 플러스에서 역대급의 감산을 했습니다. 200만 배럴이라는. 네. 근데 이 감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유가를 굉장히 올리기 위한 감산이라기보다는 특정 레벨을 좀 방어를 해보자라는 그런 식의 좀 패시브한 네. 그런 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가가 굉장히 오르는 현상보다는 조금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석유하고 연관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벌었다가 어떤 때는 또 엄청나게 안 좋았다 이러거든요. 네. 근데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저희도 좀 이게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자체로 조금은 좀 시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천연가스 가격도 좀 진정세를 보인다 그러고.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들도 조금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항공주가 어닝 시즌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을 한 7천억대를 일단 또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의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일본 쪽으로 이제 저가 항공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취항을 시작을 하고, 중국 역시 지금 동방항공이 지금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항공에 대해서 좀 확장을 좀 하려고 국제선을 지금 이제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데서 네. 실적이 예상보다는 일단 잘 나오는 기업들 그런 것들이 일단 견인을 하고 있는 거지, 최근에 지금 유가가 다시 좀 밀리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당장에 유가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안정이 되면은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지만 지금 경기 후퇴를 넘어서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단은 어쨌든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두 개 동시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도 많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네. 오늘 점심 저는 저 명동에서 먹었는데 명동이 꽉 찼어요. 네. 그 골목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들고 나는 그 나가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저 금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면 은행주가 오른다, 금융 관련주들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별 반응이 없다가 요즘에 조금 반응을 보인다면서요? 뭐 미국의 아이비들은 이제 호시적 발표를 좀 했고요. 네. 근데 미국의 아이비들은 금리의 예대 마진을 가지고 그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은 네. 아닙니다. 이제 투자나 다른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분은 거기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또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또 시장이 금리가 올라오고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장주도 그렇지만은 제조업체들이 경기 침체기에 기업의 이익에 희소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약간 그런 경기에 부침이 별로 없는 그런 쪽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은행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계속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제조업이나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은행이 좋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은행주가 올라가는 것들 역시도
수급적 차원이나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이지 추세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대마진 생각해서 네. 이제 후시절이겠구나 했는데 네. 역시 은행도 네. 기업 활동이 뜸하면 네. 역시 이익이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죠? 예. 넷플릭스는 지금 후시절이라면서요. 실적이 좋다면서요. 네, 넷플릭스가 이전에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네. 굉장히 애를 먹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간밤에 실적이 나왔는데 아주 호실적을 나무랄 데 없는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시간의 주가가 보니까 14% 뭐 이렇게 이상 오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살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실적 자체도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뭐 영업이익도 한 20%,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한 50% 정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이 회사한테 중요한 그래서 이제 가입자 순증이 어느 정도 나오냐인데 이 부분도 예상을 상회했고 더불어서 그동안에는 아시아 쪽에서만 그나마 이제 조금 증가가 있으면서 이끌었는데 네. 이번에는 전 세계 전 지역에서 플러스가 나타났다 예상보다 라는 점이 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입자 수 관련해서는 시장의 지금 예상치보다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치를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측에서. 다만 실적에 있어 가지고서는 환의 그런 역풍 때문에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 네. 뭐 요 정도만이 좀 오게 튀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저희가 뭐 섹터나 종목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장이 베어마켓 랠리가 맞느냐라는 거죠. 지난 여름에 반짝 좀 랠리가 왔다가 그냥 추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경험 때문에 좀 두렵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도 이제 그 불확실성이 풀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느냐,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 7월에서 이제 8월 그 베어마켓 랠리도 사실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전체 추세 전환이 아니라 이제 하락장 속에서 일시 네. 이제 반등을 주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서 박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전보다 더 빠져 있었고 제반 기술적인 지표들도 이제 바닥 시그널이 저점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쇼커버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특히 환율이 지금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뭐 유로존 다 할 거 없이 지금 그 달러가 워낙에 강세다 보니까 이제 환율의 이슈들까지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 트리거만 발생이 되면 충분히 반등은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지금 당장에 제 주변에서도 어제 오늘 뭐 요번 주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시작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걸 추격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아직은 추격 매수하는 쪽보다는 한 번 정도는 더 눌릴 거를 지켜보시면서 네. 좀 매수는 좀 싸게 저점에서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가운데서 이를테면은 좀 교체 매매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좀 올랐을 때 정리하시는 그런 양면 전략을 당분간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연말까지 저는 주식을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환율을 지금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참 궁금해요. 제가 지금 오늘 여는 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이 오늘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왜 뒤로 갈수록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파란불로 끝났는데 뭐 0점 몇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시장 자체로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시장이 그만큼 매수세가 취약한 거죠. 투자 심리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은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렸다 그냥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주 추세의 힘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세 전환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들은 더 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쇼커버가 좀 일어나고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50bp 금리 인상하면서 한국은행 총재께서 1,450원에 우리 원화 하락을 베팅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네. 이례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얘기는 반대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1,450원이라는 굉장히 싼 가격에 원화를 산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번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거기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거나 쇼커버가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거나 시그널이 바뀌어서 터닝한다라면은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뒷심이 강하겠죠. 근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은 항상 아침에 딱 시작을 하실 때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침에 딱 사기 시작하냐 팔기 시작하냐를 보고 그것이 중간에 한 1시간 이후에 바뀌지 않고 그 추세대로 가면은
그날 뭐 매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냥 계속 약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취약한 투자 심리, 거기서 나오는 매수세 부재, 그런 가운데서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서 시장이 등락하는 정도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 베어마켓 랠리가 어느 정도 지속됐었죠? 몇 주 정도 갔었죠? 몇 주가 아니고 한 2달 정도 됐었죠. 두 달 갔었나요?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됐었어요. 2달 그 갈 동안 난 뭐 한 거야? 그때 미국이 그렇게 됐었고요. 우리는 우리는 그 짧았던 거. 네, 우리는 짧았고. 그렇죠. 네, 미국을 제가 계산하면서 예, 예.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우리나라 베어마켓 랠리는 세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미국이 셌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기대감을 갖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굉장히 세게 올라가면서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거 달라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곧바로 추락해 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연준의 기준금리의 터미널레이터의 끝이 연말의 기준이 3.5에서 3.75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지금은 4.4에서 4.6으로 예, 예. 이게 완전 레벨업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당연히 그만큼 레벨다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는 아직까지는 뭐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만일 7월처럼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네. 가정해 보면 다시 무너진다면 그때와 같은 그런 어떤 중대한 악재들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볼 때 중대한 악재라는 건 지금 가정하는 것들은 경기 침체와 시스템 위기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또다시 연준이 이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금리의 고점을 더 높일 거냐, 5자까지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물가의 기준이라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판단이 선다면 그때하고 지금은 상당 많이 달라졌다. 그 다른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악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 여름 랠리 때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미국 경제 침체 확률 100%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사실 요즘 침체를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최근에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나와서 CEO도 나와서 6에서 9개월 후에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을 정도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래서 그 침체가 깊은 침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얕은 침체에서 끝날 것이냐를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증시가요 30% 이상 이렇게 많이 빠진 경우에는 침체들이 거의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침체를 지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는 사후에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만약에 이게 그 계속해가지고서 인플레가 높게 나온다라고 해버리면은 깊은 침체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좀 진행 상황들 그리고 인플레 관련해서 각종 선행 데이터들을 봤었을 때에는 우리가 얕은 침체를 겪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침체 이야기는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텐데 그 침체도 좀 뉴스를 보실 때 이 사람이 깊은 걸 얘기하냐 아니면 마일드한 거를 얘기하냐 그걸 조금 가려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가 고용지표 아닙니까? 네네.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오면 침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고용지표를 가만히 보면요, 어쨌든 큰 수는 아닌데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씩 느는 추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졸츠 그 인력 채용 관련해 가지고도 그 지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전월 대비해서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기사를 통해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1,000명 감원 얘기가 나왔고 은행권에서도 이제 감원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저임 노동자들이 아직 그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민을 막았었던 요인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아직 사회 참여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좀 뜨거워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까보면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는 지금 거기도 역시 이제 좀 꺾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선행지표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본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만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냐. 연준 인사들도 분명히 그걸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강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어필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꺾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더 강한 거 아니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여름에 베어마켓 랠리 돼서 증시가 좀 올랐을 때 미국에서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렸네. 예. 이게 오르네. 예. 누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경기 침체 한번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어떤 얘기까지 올가에 있었냐면 연준이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네. 연준은 주식시장이 빠지는 걸 바라고 있다. 글쎄, 그랬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되는 걸 바라고 있다.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가 돼야지 개인들이 소비를 안 하고 네. 소비를 안 해야지 결국은 물가가 잡히고 네. 되게 암울하죠. 네. 그런 얘기들 들으면은. 근데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워딩들이나 요즘의 움직임들을 가만히 보면은 경기 침체기를 아까 우리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들어갔다고 봐야죠. 자꾸 우리가 애써 아니라 그러는데 네, 네. 경기 침체기의 초기에 들어가서 경기 침체에 우리는 지금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되게 무서운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이 이번에 굉장히 혼란을 많이 줬던 게 연기금의 문제잖아요. 예. 영국 연기금에서 국채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구조조정, 기업들이 구조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융회사들이 PF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IMF 때 들었던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향후에 안 좋은 것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부분도 네. 기본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후행지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5%의 미국이 완전 고용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역시도 많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분석을 하겠지만 팬데믹이 나온 부작용이 지표의 왜곡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중에 대표적으로 구직 참여하겠다는 구직 참여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숫자는 당연히 실업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실업률도 높아질 거고 실업도 안 좋아지고 경기도 안 좋아질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다 안 좋네. 이제 다 폭락하겠네. 또는 경기 침체가 됐으니까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 시장이 폭락할 것이고 또 시스템 위기가 되면 폭락할 것이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이 시점에 대해서는 쇼커버가 있던 어떤 기대감이 있던 반등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은 실물 경기하고 주식시장하고의 그 시차나 또는 괴리가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아까 좀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기까지 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팬데믹 때문이든 전쟁이든 간에 공급 사이든 수요 사이든 간에 물가가 올랐고 물가가 오른 것 때문에 금리가 오른 거잖아요. 네. 금리 급격하게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환율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다면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서 그 악재로 인해서 다시 빠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악재라는 게 기업 이익에 감익이 되고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시장을 정의한다면 네.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오기 전까지는 이만큼 빠졌으니 자율적으로 쇼커버하면서 일정 정도 반등을 한다. 지금은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시장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손, 예. 그러니까 그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손, 네. 그리고 또 역시 미국의 정치 현안들, 정책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중간 선거 끝나 봐야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선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 트럼프 때라든지 네.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 이럴 때에도 넘어올 때 그때마다 출렁출렁 거렸었죠. 네. 시장은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고요. 근데 이번 중간 선거의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이 봤었을 때에는 좀 나눠 가지고서 가지는 게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당이 전체를 차지를 하게 돼버리면 너무 이제 그쪽 색깔로 가게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니까는 하원은 공화당 그리고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가 그렇게 됐을 경우가 제 생각엔 아마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각종 재정을 많이 쓰려고 하는 정책들에 좀 제동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친환경 쪽에 있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오일 개발에 있어가지고서는 공화당이 좀 더 적극적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될 고민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개발을 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나눠서 나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 결과가 확실해지면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의 경우도 벌어집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되었을 때 당선 당시에 그때 친환경 쪽 주식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과가 좀 늦게 나왔죠. 여러 가지 뭐 우편 투표 결과나 이런 거 기다리면서요. 그래서 1월 달에 결과가 결국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때가 친환경 ETF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래서 반대로 지금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공화당 쪽에서 가지고 가버리면 친환경 기준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려로 빠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건 또 매수 찬스가 되는 것 아니냐. 예, 정치적인 이벤트를 그렇게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영국 11월 1일부터 국채 매각을 또 해요. 이게 예고가 돼 있어요. 네네. 네. 이게 그럼 또 영향을 많이 미치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지금 사실 다시 하기로 예정했던 걸 뒤로 연장을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전 트러스 총리가 이제 감세한 발표하고 나서 국채가 흔들리니까 한시적으로 매입을 했다가 10월 15일부터 다시 이제 중단한다. 그리고 이제 QT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다시 이제 감세안을 이제 거의 다 철회를 하면서 이것도 일단 연장을 했던 거는 현재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고도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채의 어떤 리스크가 결국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약점을 갖다가 제대로 노출시킨 계기가 돼버렸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새로 신임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긴축을 좀 강화하겠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긴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계속 영국을 위시해가지고 유로존 내에서 이런 노이즈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보니까 이탈리아의 집권당에서도 또 이제 또 경기 완화적인 또 이제 그 경기 부양적인 그 발표를 또 했더라고요. 또 이제 그 유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서 이제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잠복된 노이즈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이 이런다는 것도 진짜 좀 놀라워요. 영국은 자본주의 만들어낸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또 이게 워낙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일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본 엔화는 이거 어떡합니까?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와중에 전 세계가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은 다 각자 도생인데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은 공조하자라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영국에서 그래서 감세안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고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야, 너 이거 따로 놓으면 안 돼. 미국에서는 영국이 따로 놓으면 안 되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그러니까 지금 엔화는 계속해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의 경기는 계속해서 낮은 저성장으로 계속 오면서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 당연히 물가도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일본의 물가가 그렇게 고금권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계속 이것을 유지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계속 이렇게 금융완화 정책을 쓰면서 그것이 다른 나라로 전이가 되거나 파급 효과가 있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국이나 지금 유럽이 더 중요하지 일본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냅둔다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화의 부분은 과거에 외환 시장처럼 정말 투기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영국의 파운드를 공격하고 이랬던 것처럼 한번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환율에 대해서 그 통화에 대해서 공격하는 투기적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당국에서 개입을 한다고 해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오히려 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엔화의 하락은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개입한다고 했지만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좀 딱히 뭐 특별하게 지금 뭐 구두 개입이나 아니면 외환당국에서 개입하는 거 외에 정책적으로 다른 것들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혼자서는 안 되겠죠. 이게. 이 엔저가 불안하지만 요즘에 워낙에 일본들 많이 가셔서요. 관광객들한테는 이게 호재더라고요 또. 근데 아시아 시장 경제로 봤을 때 일본의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영향이 없겠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만약에 그 엔화가 특정 지점을 좀 넘어가게 되면 그런 수급 측면에서 뭐 각종 매도를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좀 불안감을 높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엔화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요. 어떤 가격들이 이렇게 뭐 30몇 년 만에 가장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시장 곳곳에서 이렇게 파열음이 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엔화 자체의 문제다라기보다도 결국에는 또 돌고 돌아서 연준이고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다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결자 해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뭐 우리도 좀 개입하고 뭐 일본에서도 개입이 좀 나오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구두 개입이 나오고 하는 식으로 그때까지는 좀 땜질식 처방으로 그쪽 나라들이 막아 나가면서 결국 미국의 피봇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일본 얘기 했으니까 이 아시아에서 또 중국 얘기 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어제 GDP 발표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발표 연기했죠? 이거 왜 이럽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축제 분위기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으면 당연히 발표를 했겠죠. 그게 아닌 거잖아요. 아니니까 일단은 뭐 아니거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거나 뭐 그랬기 때문에 일단 그 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식이든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충격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지금 사실은 중국 딱 봐도 봉쇄 조치 이후에 경제가 2분기에도 성장률 자체가 0.8이든가요? 0.6, 그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에 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건 없었고 오히려 저는 당대회 직후에 이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할 거다라는 이제 기사들도 있고 분석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위안화 부분이 조금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당대회 직후에 중국이 발표하는 어떤 구체적인 부양책이라든지 어떤 그 정책 같은 걸 한번 지켜보는 게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양책을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개혁 개방 얘기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조금 또 걱정스럽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뭐 개막 연설에서 나왔듯이 봉쇄령 해제하기를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거 안 한다 하잖아요. 안 한다 그랬고 공동부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대만에 대해서 강경한 얘기하고 있고 통일 얘기하고 있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이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지난 2분기 0.4%였어요. 근데 여기는 QOQ가 아니고 YOY이기 때문에 기저효과에서 이번에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생각보다 굉장히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경기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게 나온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중국 시장이 무너질 거냐. 그렇게까지는 시장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은요. 근데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냐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 전 세계의 경기가 좀 되살아나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한다. 그러면 세계 경기가 가뜩이나 지금 침체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중국은 따로 자기들끼리 공동부유로 따로 가겠다. 이랬을 때
뭐 수요의 둔화 또는 뭐 소비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되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돌파구의 한 축이 막혔다 이렇게 인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대표적인 게 유가를 보면은 네. 유가가 떨어질 때마다 모든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중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네.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딱 그게 대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경기를 바라볼 때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리커찬 총리 퇴임 얘기들 지금 리커찬 총리는 네. 개혁 개방 얘기했다가 지금 예, 뭐 교체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지금. 예. 자, 중국 얘기까지 해봤고 이제 다시 우리로 오면 우리도 역시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적이 좋을 만한 섹터가 조선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최근에 조선에 대해 가지고서 실적 좀 상향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 성과가 올라간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숫자가 올라오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 다음 분기까지도 좀 실적이 좋아지려면 네. 사실 조선 쪽의 경우에는 뭐 그 원부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게 실적의 부담으로 많이 작용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바라건대는 좀 인플레도 떨어지고 그래서 더불어 가지고서 이런 비용들도 좀 떨어지게 되면 뭐 이번부터 해가지고서 사실 이제 적자라고 봤었는데 흑자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좀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실적이 어떨까요? 뭐 일단 먼저 발표가 난 게 에코프로 BM하고 네. 에코프로가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시장 컨센보다 이제 높게 나와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반응을 했고 또 뭐 이제 성장에 대한 그림을 또 요 최근에 이제 포드가 SK온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파가 들어갈 거다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이 또 같이 크게 움직이는 걸 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 섹터를 보게 되면 결국은 경기 후퇴를 얘기하고 침체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네.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미 일정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오늘 리포트는 적극 매수로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실제 주가가 그렇게 세게 붙지를 못하는 거는 일정 부분은 거기서 좀 발목이 좀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일단은 좀 사더라도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닝 시즌에 주목해서 볼 만한 섹터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겠지만 신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2022년 하반기에 이익 추정치를 가장 많이 낮춘 곳 있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그쪽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데이터들이.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기저 효과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섹터가 어디인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동안에 계속 안 좋다라고 했던 섹터들에서 미국의 넷플릭스랑 로블록스가 급등하는 건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계속 안 좋아서 걔네들 반등도 못했어요. 7월에도 반등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70% 났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호재에도 급반등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동안에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많이 빠진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저점 형성하면서 반등 시도를 조금만 호재에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런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그동안에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계속 버텼던 애들이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걔네들이 실적이 요번에도 좋게 나오는데 미국의 지난 4월처럼 좋게 나오는데 4분기가 내년에 실적 감익된다. 이러면 크게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하게 요번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저거 아닌가 봐 했던 네. 옛날에 표에 나온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베어마켓 랠리일지 만약에 이게 랠리라면 어디까지 갈지 랠리라고 해도 시원한 느낌은 없고 계속 불안하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시장 분석해 가겠습니다. 우리 경주마도 여러분이 분석하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